오늘은 이 당신이 몰랐던 진짜 건국 이야기 시리즈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또 새롭게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요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에 쓰셨던 독립정신과 관련된 서울대 이영훈 교수님의 책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좀 해석을 쭉 하셔서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1904년 막 그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런 전쟁들이 막 벌어지는 와중에 조선은 몰락해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젊은 청년 이승만은 과연 이 나라를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피 끓는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독립정신을 쓰면서 이 독립과 그리고 자유의 개념을 드디어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건국하는 꿈을 품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과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1948년에 건국하기까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셨을까요?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강연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고, 요즘에는 정말 유튜브 스타가 되셨는데요. 이호 목사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펜앤드마이크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예. 저희 펜앤드마이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호 목사님 아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건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다 포커스를 좀 맞추실 건가요?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나라로 건국이 됐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5,000년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땅이 넓지 않습니다. 국토 면적이 전 세계 109등에 해당됩니다. 예.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습니다. 땅이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국민들이 조금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뭐 남미 같은 그런 나라들 말이죠. 예, 국민들이 똑똑하지 않아도 서유가 콸콸 나오면 그거로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국토가 좁고 부전 자원이 없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사람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람. 예. 대한민국은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했기 때문에 사람을 자유인으로 존중하는 자유인의 나라로 건국됐기 때문에 놀라운 번영과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 이규태 씨라고 작고하신 언론인이 예. 계시죠? 예.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상 사람이 사람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다.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인권을 갖게 된 게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다. 밥 먹고 예. 잠자고 옷 입는 게 사람이 아니고 자유를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든 자유인의 나라를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과 동시에 또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분의 휴먼 스토리를 우리 애국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와, 갑자기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을 해보죠. 이승만 대통령과 사람이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되겠네요. 예. 예. 이건 뭔가요? 이게 조선시대에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항상 갓을 썼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일생에 한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패랭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 날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불효자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자책하는 심정으로 일생에 하루 죄인들이 쓰는 패랭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의 신분제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존재가 백정이죠. 사람 대접 못 받던 백정들은 1년 365일 패랭이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머리에 뭐를 쓰고 있느냐만 봐도 신분이 구별되는 엄격한 차별, 신분제 사회였다는 거죠. 그 양반이 부모님 장례식 날 하루 쓰는 갓을 백정이 1년 하루 쓰는 패랭이를. 패랭이를. 백정이 1년 365일 썼다는 얘기는요. 백정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 취급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갓이냐 패랭이냐 때문에 폭동이 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우리 서력기원으로 1809년 조선왕조실록에 순조 임금 9년에 개성지방에서 백정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누구나 결혼식 날은 특별한 옷을 입죠. 남자들 턱시도 입고 여자들
드레스를 입습니다. 똑같이 백정신랑이 일생에 한 번 장가가는데 나도 양반처럼 갓을 한 번 쓰고 싶다. 그 마음씨 좋은 양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 그 양반집 일을 많이 도와주는 백정이었기 때문에 착한 양반이 갓을 하루 빌려줘요. 그 백정신랑이 장가가는 날 갓을 한 번 썼는데 그만 다른 양반들한테 그 장면이 들킵니다. 예. 감히 죄인인 백정이 갓을 썼다고 개성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결혼식 날 딱 한 번 갓을 썼던 백정 신랑이 두들겨 맞아서 불구자가 됩니다. 아이고. 개성 근방에 있었던 백정들의 집이 200채가 불태워집니다. 예. 모자 한 번 잘못 썼다 그래서 사람이 불구자가 되고 200채가 넘는 집이 타버리는 그렇게 엄격하게 사람을 차별했던 것이 조선의 신분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무렵에 예. 조선 팔도에 백정 입찢기 놀이. 참 놀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끔찍하죠. 그게 뭐냐면 연세가 지긋한 60쯤 된 백정이요. 예. 30살쯤 된 나이 어린 상놈한테 양반도 아닙니다. 상놈한테 자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상놈이 감히 백정이 내가 아무리 상놈이라 그래도 나한테 자네라 그랬다 그래갖고요. 밤에 그 백정 할아버지 집에 쳐들어가서 백정 가족들의 입을 다 찢어 놓습니다. 자네라는 한마디 때문에. 그게 이제 놀이가 돼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백정을 보면 사람들이 마구 입을 찢는. 그러니까 이제 상놈이 백정을 차별한 게 우리 속담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입니다. 같은 아래 것들이지만 상놈이라도 백정한테 자네란 말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뭐 조선시대 이렇게 양반 상놈 백정을 차별했고요. 또한 차별받은 존재가 여자입니다. 제이코 로버트 무스라는 선교사님은 제 고향 강원도에 처음 교회를 세우신 예.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산이 많은 강원도를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책 1900년 조선에 살다라는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딸내미를 낳으면 너무 예뻐가지고 예. 우리 아빠들이 딸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예쁜 딸내미 이름을 조선 사람들이 이상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sorrowful, sorrow 슬프다에다가 예. 형용사형음에 ful 붙여서 아주 슬픔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제이커 로버트 무스 선교사님이 sorrowful이라는 이름이 1900년 당시 조선 여자아이들 가운데 제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 sorrowful이 뭐냐면은 섭섭입니다. 아, 아들 못 낳았다 이거군요. 예, 예. 아마 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섭섭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뭐 하나 달고 태어나야 되는데 예. 그냥 여자로 낳은 게 부모 입장에선 섭섭하다는 거죠. 여자를 노예 취급한다. 그런 내용을 미국 선교사님들이 쭉 기록하셨습니다. 예.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성 감옥의 이승만이요. 예. 나라가 왜 멸망하나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엄청. 예. 예, 양반 상놈 차별하고 남자 여자 차별했기 때문에 땅덩어리는 좁죠. 자원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보배는 사람인데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고 교육도 안 하고 개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국민들에게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된다. 예. 자유만 주면 조선 땅에 새로운 멋진 나라가 부강한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다. 예. 1899년부터 1904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감옥에서 터득하게 되죠. 좀 놀랐습니다. 보면. 예. 예.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을 고민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양반 상놈 신분제를 없애버릴 것인가. 사실은 1894년 갑오경장으로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예. 근데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말로만 해서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람의 인정에 호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양반 상놈 신분제를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한 50여 년을 고민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하자마자 그 건국과 동시에 자기 미국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해방시키는 기가 막힌 정책을 펼칠 거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게 토지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되고 네.
한 4달이 채 안 됐던 12월 4일 전 국민에게 토지개혁 문제라는 제목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하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도장쳐서 너는 부자로 양반으로 살아라. 너는 상놈으로 빈민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양반, 상놈, 귀족, 천민의 차별적인 신분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잘못된 제도 때문에 부자는 대대로 부자고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승만이 계속 연설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의 주인은 반상, 양반과 상민, 귀천, 귀족, 천민이라는 등분이 다 없고 모든 인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의 나라라는 이승만의 주장이죠.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연구자들이 찬탄하는 이승만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그러면 정치제도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 좌파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보면은 민주주의가 말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민주주의 말하지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세계적인 기술, 원전 같은 것 오히려 폐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 먹고 사는데 관심 없이 정치가들이 포퓰리즘으로 돈 나눠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구호를 외치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건국되었을 때부터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은 민주정체는 뭐냐? 그 근본적 병통.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고. 이게 뭐냐면 그 당시가 농업국가였거든요. 양반이 지주입니다. 양반이 땅을 다 갖고 있어요. 나머지 상놈 일반 백성들은 소장농으로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수확의 절반 이상을 소장료로 바쳐야 됩니다. 그게 내가 고생한 1년 연봉의 절반씩 바치고 나면 나머지로 밥 세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기본이 국민들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렇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승만 그 부분을 딱 알고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가 뭐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건데 평등하게 하려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이승만 노선이 결국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저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토지개혁법을 해서 5,000년 동안 양반, 귀족, 지주, 상놈, 소장민, 반은 노예 이 신분제를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땅을 나눠줘서요. 상놈이라도 소장놈이라도 심지어 백정이라도 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땅 가진 사람, 뭐 지체 높은 양반 눈치 보고 굽실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그냥 숙여야 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요즘처럼 경제가 무너진 시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게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정부에 요직이 있는 사람들이 뭐 아파트들은 또 많이 갖고 계시면서 아파트를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그건 못 내놓은 건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아니, 대한민국에 불가피한 사유 없는 집안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말씀하셨던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나라.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무려 5,000년입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농사 짓는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땅을 나누어준 최초로 땅을 나누어준 대단한 개혁이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했는데요. 강연하느라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연구하면서 배운 것보다 제 강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토지개혁을 겪었던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부터 1948년이니까 지금 한 70대, 80대면 기억하시겠죠. 그분들의 후손,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분들이 토지개혁에 대한 에피소드를 저한테 참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참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짠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했더니 한 번은 그 상놈의 후손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강연한 내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상놈,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토지개혁같이 굵직한 정책도 추진하셨지만 평상시도 개인적으로 늘 가난한 사람 가까이 하셨던 그 인간 이승만을 얘기했더니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민국이 세워지고 나서 땅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분이 평생 그 땅을 참 농사를 지셔가지고 그 아버님은 까막눈이셨답니다. 글자를 못 읽으셨죠. 근데 못 배운 한이 있으니까 나는 글자도 모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만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그리고 토지 개혁으로 얻은 땅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은 대학 공부까지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임종 때가 가까웠으니까 말도 불편하시죠. 그런 분이 가족들한테 부축을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불화받은 그 땅, 자기 땅. 농민들이 얼마나 땅에 대한 애착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남의 땅 붙여서 빌어먹다가 내 땅이 생겨서 농사 지어서 자식을 글자도 가르치고 대학까지 보냈으니 얼마나 그게 마음의 보람이셨겠어요. 죽기 전에 내 땅을 돌아보겠다. 이러고 아들, 딸이 다 부축하는 가운데 그 자기가 농사 지었던 처음에 불화받은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땅을 조금씩 넓혀갔던 그 땅을 겨우겨우 한 바퀴를 다 도시고 그 자식들한테 애비는 평생 종놈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나라 세워지고 나도 내 땅 가지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 땅을 잘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그 양반의 후손이었던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살던 마을에 그 뒷동산이 있는데요. 뒷동산 올라가서 동서남북 사방 이렇게 둘러보면 그게 다 자기 땅이었다는 거예요. 대지주였다는 거죠. 뭐 저희들은 잘 하인 하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보통 그냥 식모 이런 단어만 알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식모가 있고 찬모가 따로 있답니다. 밥하는 하녀가 있고 반찬하는 하녀가 있고 세수물 떠다 주는 하인이 있고 일하는 하인이 있고 한 50명 됐대 하인이. 그러니까 5살 6살 때 동네 양반 도령이라고 혼자니까 심심했겠죠. 그래서 구중 아주 큰 기와집에 살고 상놈들은 다 소작인들은 저 초가집에 사는데 그 마을에 자기 또래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친구랑 그렇게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어느 날 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놈의 애들하고 어울린다고 회초리를 대고 야단을 치고 그 다음날 지나면서 봤더니 그 친구도 양반댁 도령이랑 놀았다고 그 부모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얼굴이 퉁퉁 붓고 그 둘 다 맞고 양반 꼬마랑 상놈 꼬마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른들이 야단치니까 인사도 못하고 그 같은 나이 어제까지 뛰어놀 친구가 양반 도령 보고 도련님 안녕하세요. 친구가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게 친구가 못 되는 이게 신분제라는 거죠. 사람이 못 되니까 친구도 친구가 아닌 거죠. 상하 등급인 거죠. 이건 주인과 노예 비슷한 양반 상놈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됐는데 어느 날 세상이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집 앞을 딱 나서면 한 50, 60대 어르신들도 아이고 도련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했는데 어느 날 집 안문을 나섰더니 그 옆집 아저씨가 딱 쳐다보더니 땅바닥에 침을 탁 뱉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마을에서 어떻게 양반떼가 되게 인심을 잃었는지 어찌어찌 하다 결국 그 마을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승만이라는 아주 나쁜 지도자가 양반들 다 망하게 만들어갖고 집안이 몰락했다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승만 욕을 했겠습니까? 피해를 왔던 양반 입장, 지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도 이승만 그럼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연세가 60, 70대에서 보니까 참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땅을 나눠줘서 상놈을 사람 되게 한 거. 그게 진정한 인권이고 휴머니즘이었다. 뭐 상놈 양반의 후손들이 또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려주시고요. 또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뉴욕에서 강연을 했는데 왕실 종친회 임원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제가 강연 마쳤는데 저한테 딱 손을 내밀면서 목사님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역사적인 사람도 아닌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승만을 강연하는 목사를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한다 그랬더니
그 종친의 어르신들이 난리가 나서 욕을 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그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냐면은 일제시대 때도 이왕가라 그래서 조선의 왕실을 아주 최고로 예, 대우해 예. 줬습니다. 왜냐하면 고종 황제 돌아가실 때 3.1운동 나고 예. 순종 황제 돌아가실 때 60만세 운동 나니까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조선의 민심을 다독이려면 예. 왕실을 대우해 줘야 되거든요. 그 일제시대 때도 왕족들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세운다 그러는데 역시 또 왕족의 후손인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니까 예. 이게 뭐 왕국을 하나 민국을 하나 역시 대통령은 우리 태조 이성계 후손 우리 집안이다. 이승만 대통령 이러고, 왕족이시니까요. 예, 왕족들이 아주 자신만만했는데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하면서 왕족을 특별 대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족들이 일제시대 때 뭐 부인 3명 두고 부인 5명 두고 그 넓은 땅에서 지주로 호화롭게 사시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너희들도 농사 짓고 살아라 이러니 그 왕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삽을 들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게 안 돼서 사실 그때 그 적응 못 해갖고 참 어려워진 왕족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예. 그 이승만 그럼 이거 아주 천하의 역적놈인 거죠. 근데 이 왕실 종치의 임원분이 오셔서 우리 왕실은 그때 참 타격을 입었지만 예. 그러나 전 국민에게 땅을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 살게 만든 그 이승만의 정책이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왕족의 후손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던 뭐 사실 그런 적도 뭐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자기 어떤 사유재산이라는 걸 생기고 그리고 이제 농지를 갈구 일구게 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6.25가 딱 벌어졌을 때 그 그렇죠. 당시에 이제 공산당이 밀고 내려온 다음에 자기네들이 토지 개혁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지주의 땅을 뺏어서 뭐 나눠주겠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 3년 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데 예. 뭘 뭐 새삼스럽게 또 하냐 그런 반응이 나와서 예. 그리고 이미 그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토지 개혁에 대해서 막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었다. 그런 그렇죠. 것이더라고요.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추상적인 의무의 국토가 아니고요. 땅을 받았기 때문에 5,000년 만에 처음으로 맞습니다. 내 땅에 공산 세력이 침략했기 때문에 내 자유,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싸웠던 전쟁인 거죠.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은 양반제도 근절의 최대 원인은 이승만의 토지개혁이다. 또 뭐 토지개혁에 대해서 수많은 평가가 많습니다. 2006년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어느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어느 나라는 경제가 쇠퇴하는데 그 주된 차이가 뭐냐? 토지개혁을 잘한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는데 가장 성공적인 토지개혁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내렸습니다. 자, 이 양반만 갖고 있었던 땅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양반의 혜택을 전 국민이 갖게 했고요. 또 하나, 양반만 갖고 있었던 게 교육입니다. 그 양반만 갖고 있었던 교육을 전 국민에게 나눠줬는데요. 이게 요 한 장의 사진이 5,000년 우리 역사에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계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가 보죠? 이승만 선생님이신데 하와이에서 세운 1913년 하와이에 세운 학교인데요.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하와이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사탕수수바 노동자로 구한 말에 이제 하와이로 많이들 갔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저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입니다. 이승만이 남녀공학 학교 세운다 그러니까요. 미국 선교사들도 반대했어요. 야, 너네들은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되면 남자는 뭐 같이 못 있죠. 글자 배우러 서당에 가고 여자는 7살만 되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남녀 구별하고 차별한 나라에서 남녀가 같이 공부하는 학교를 세운다는 건 시기상조다. 한국인들이 반발할 거다. 라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말리는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인의 나라.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는 나라로 독립해야 된다. 그 신념을 가지고 실제로 저 학교에 양반, 상놈,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 그러면은 원래 남자만 배웠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가 조금 곁들여질 것 같은데요. 그 사진을 가만 보면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참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냥 정책으로만 사람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정치인 이승만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자유인의 정책을 위대하게 펼치셨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 동시에 인간 이승만은요. 예.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했던 휴머니스트였죠. 그 왜 저 여자애들이 많냐면 이 양반이 여행을 좋아하셔갖고 네.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하와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45일 동안 하와이를 다 여행하십니다. 구석구석을 다 살피시는데요. 가는 데마다 이상한 게 있어요. 그때 하와이가 그때 벌써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는데 예. 그 잘 사는 하와이에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음. 노숙자들이 어린 여자애들이에요. 근데 이 애들을 가만히 보니까 조선 애처럼 생겼어요. 오. 그 이상하게 생각해서 말을 걸어봤더니 이 조선 사람처럼 생긴 여자애들이 조선 말을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사탕수수밭에 왔던 조선인 노동자들이요. 여자를 차별했던 조선의 관습 그대로. 애를 낳은 다음에 여자애면 그냥 길거리에 버린 겁니다. 어허. 그 조선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린 여자애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걸 이승만 박사가 다 데려다가 그 애들을 저렇게 위한 학교를 그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인데 사실은 남녀공학 학교를 세워서 남자 여자를 같이 가르친 겁니다. 버림받은 아이들이라는 얘기네요. 예, 버림받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예,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 머나먼 하와이 땅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조선인 고아 소녀들을 프린스턴 대학교 한국 최초 아니죠. 아시아인, 동양인, 황인종 최초의 국제법 박사, 세계적 석학이었던 이승만이 버려진 조선의 노숙 고아 소녀들을 데려다가 이게 몇 년 정도쯤 사진이에요? 이게 1913년 사진입니다. 1913년이요. 요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와이를 돌아다니면서 여자애들도 돌보고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1913년 9월 13일자 예. 하와이의 그 교민들을 위한 언론이었던 국민보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동분서주 독립운동하고 계신데 네. 조선인 애들 막 데려다가 가르치고 있는데 15살 난 조선 소녀를 18살이라고 속여가지고 한국의 김모 씨라는 그 인신매매범이 미국의 오하이오로 팔아버린 겁니다. 오. 부모가 돈 받고 애를 판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애를 하와이까지 이제 팔려가는 신부애가 중간에 미국 본토 오하이오로 오하이오까지 안 가고. 팔려가는데 예. 중간에 하와이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이승만 박사가 입수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 독립협회 할 때는 뭐 주먹질도 잘하시고 발길질도 잘하시고 화끈한 사나이였거든요. 예. 이 기질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와이의 호텔 여관을 다 뒤집니다. 어허. 그래서 결국 그 15살 된 팔려가는 소녀가 감금돼 있었던 그 호텔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승만 씨가 뭐 주먹질도 하고 인신매매범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그 어린 소녀를 구출해냈는데 그 얘기를 1913년 9월 13일자 국민보에 실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예. 즉시 전화로 각처 여관에 탐문하다가 마침내 찾은지라 그곳에 찾아가서 그 여자아이를 보고 한국말로 물으며 내가 한인이로다 한즉 반가워서 죽은 부모나 맞은 듯이 붙들고 우는 고로 그 사연을 물은즉 남의 꾀임을 받아 여기까지 와서 몇 달을 동안을 지낸 거로 팔려가면서 몇 달 감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온 옷 2벌을 빨아입지 못하였은즉 그 누추함은 형용할 수 없으며 제 말이 소위 남편 될 자의 나이 28세라 하나 응당 더 늙은 사람을 속여서 28세라 하는 줄로 믿노라 하며 이것을 이름은 혼인이라 하나 결혼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소녀를 꼬여서 판 거죠. 실상은 팔아먹는 것뿐이니 개명시대의 흑인 노예도 매매를 금하거든 하물며 제 동족의 어린 계집아이를 이렇듯 참혹히 파는 것은 그저 있기가 과연 도리가 아닌 것 같소이다. 참 이때 일본의 살해 협박을 받아갖고 하와이에 망명하고 있었던 예. 조선형 독립운동가 가운데 제일 높은 액수의 현상금 걸려있는 지명수배범 본인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하와이에 예 자기 하와이에 호텔 여관 다 뒤져가지고 감금돼 있었던 팔려가는 조선의 15살짜리 소녀를 몸으로 격투하면서 구출해낸 정말 인간 이승만의 멋진 면모입니다. 오늘 진짜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뭐 사실 제가 예. 뭐 이승만 연구해서 강연한다 그러지만 사실 뭐 제가 연구한 것보다 제 강연을 듣고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이 와서 들려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저를 가르쳐 주신 게 더 많습니다. 예. 그 하와이에는 참 이승만 대통령의 휴먼 스토리가 많은데요. 그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하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이제 노총각이라는 얘기를 하죠. 네네. 나이가 많이 든 총각들이 장가를 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사진 결혼이 유행이었습니다. 자기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내갖고 조선의 처녀들이 그 사진만 보고 이제 결혼하러 하와이 예. 가는 거죠. 그 사진은 20대인데 앞에 나와 있는 신랑은 한 10몇 년 하와이에서 땡볕에 고생해갖고 좀 주름도 진 40대 총각도 나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 영분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시집을 와서 이승만 대통령 바지를 봤더니요. 바지 단이 이게 수도 없이 잘랐다가 붙였다가 잘랐다가 붙였다가 꿰맨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와이 노동자들이 이 박사님 바지를 입고 나가면은 좋은 섹시 얻어갖고 행복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미신이 있었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한국 사람들 잘 돌봐주시니까 예. 저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 박사 바지 입고 나가면 좋은 섹시 얻는다. 이러고 이승만 대통령 바지를 키가 큰 사람은 좀 늘리고 예. 키가 작은 사람 줄이고 해서 이승만 박사 바지를 입고 나가서 신부를 만났던 완전 뭐 성경에 그분 옷자락이라도 잡는 어떤 그런 예, 심정으로 바지를 입으셨군요. 그리고 하와이 가면 예. 그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 바지 입고 나가서 섹시 얻으신 분들은 그래도 참 좋은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뭐 평생 참 섹시 하나 얻으려고 고생해서 돈 모았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뭐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병 걸려서 돌아가시는 또 홀로 이제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그 한국 남자 청년들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독립운동하면서 양로원을 세우죠. 예, 근데 그 양로원에서 이제 마지막 죽어가시는 분들이 섹시 하나 맞이하려고 고생해서 돈 모았는데 그 돈을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예. 이승만 대통령에게 독립운동하는데 우리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데 이 돈을 써주십시오. 자기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독립운동 자금으로 기탁을 하고 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죽어가는 청년들, 노총각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 계실 때도 콜레라가 번져서 사람들 죽어갈 때 그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위로해주고 그 시체하고 인연이 참 질긴 분입니다. 한성 감옥에서도 죽어간 사람 수도 없이 부둥켜 안고 임종을 지켜주셨고요. 예. 하와이에서도 섹시 얻으려고 그랬던 돈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하고 쓸쓸히 2억 말리 타양해서 눈을 감는 그 남자들 꼭 끌어안아 주면서 참 천국 가라고 마지막까지 위로해주고 예. 기도해줬던 그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을 보면 독립운동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일하다가 홀로 눈을 감는 그 동족들의 최후를 느낄 때마다 형제라고 생각하신 거죠. 품에 안고 있는 조선 사람이 차갑게 식지 않습니까? 예. 그 체온을 느낄 때마다 야, 이 이름 없는 애국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내서 반드시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때마다 다시 용기를 냈다. 뭐 이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의 젊으신 모습이 너무 감동으로 느껴지는군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 뭐 이승만 대통령. 아, 그 독립운동할 때부터 이렇게 예. 남녀 차별 없이 국민들을 가르치셔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뭐 의무교육제, 문맹퇴치운동 이런 걸 벌여서 그 당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취학 전 연령의 14%였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96%까지 끌어올린 예.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땅을 갖고 글자를 읽게 된. 사유재산과 교육 이 두 그렇죠. 가지를 가지고 그렇죠. 계시는군요. 그게 자유인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신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를 조선과 비교해 보면요. 조선하고요. 예. 예. 뭐 조선을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신소설으로 유명한 이인직 선생님의 혈의누. 교과서에서 배우던. 예. 예. 우리 국어교과서에 나오고 역사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 혈의누라고 그랬으니까 피눈물이라는 뜻이죠. 이게 참 사람 대접 못 받은 조선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소설의 한 대목 나라는 양반님네가 다 망쳐놓으셨죠.
상놈들은 양반이 죽이면 죽었고 때리면 맞았고 재물이 있으면 양반에게 빼앗겼고 계집이 어여쁘면 양반에게 빼앗겼으니 소인 같은 상놈들은 제 재물, 제 계집, 제 목숨 하나 위할 수가 없이 양반에게 매였으니 나라 위할 힘이 있습니까? 입 한 번 잘못 놀려도 오금을 끊어라. 귀양을 보내라 하는 양반님 서술에 상놈이 무슨 사람값이 나가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죽고 때리면 맞는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은 멸망했습니다. 그 조선을 이어서 나라 이름도 뭐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조선이란 이름만 계승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형편을 더 악화시켰죠. 이게 2000년에 평양에 있는 출판사에서 발행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 사상, 북한의 중요한 책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령의 안녕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 할 것 없이 치열한 계급 투쟁이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싸움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수령, 어버이 수령의 안녕을 지키는 게 누구에게나 우리 모든 한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계급 투쟁이랍니다. 이게 2000년에 나왔다고요? 2000년에 나왔습니다. 개명한 21세기에 이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총폭탄 정신, 수령의 안녕을 지키는 과정에서 내 한 몸이 그대로 총탄이 되고 장렬하는 폭탄이 돼서 내가 폭탄이 돼서 내 몸이 꽝 터지고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적들을 떨리게 하고 수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수령 결사옹호 정신이다. 똑같은 인간인데. 뭐 이 결사옹호 요 정신을 남한에 있는 운동권 학생들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옛날에 결사옹호라고 그런 얘기하고 혈서 쓰고 그때 혈서 갖고 다니시는 양반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시고 그래서 열심히 어버이 수령 좋아합니다만 이 북한에서는 총폭탄 정신 실제로요 북한에 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애 이름을요 김총, 김포, 김탄 애 이름을 진짜 총포탄이라고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총폭탄으로 만들었으니까 저렇게 다 굶어 죽는 전 세계가 비웃는 엉터리 체제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참 건국 72년에 또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또 애국 시민들에게 또 펜앤마이크를 통해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저도 참 영광인데요. 72년 전에 이 나라가 세워지는 그 순간 건국 대통령이 이 독립인 동시에 건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독립 그러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거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는요.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는 신분제 국가. 조선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단순히 독립투쟁한 게 아니다. 우리는 왜 싸웠느냐?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 독립운동을 재해석하는 동시에 건국의 이념,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신 아주 역사적인 연설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제시대가 왜 비극이냐? 자유를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이 위대한 한민족은 자유를 빼앗긴 노예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절대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웠던 자유의 정신을 가진 저력 있는 민족이다. 이 독립운동사에 대한 아주 참 고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왜 싸웠느냐?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 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온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이 독립운동이었고 그 독립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나라로 건국됐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땅덩어리 좁죠? 자원 없습니다. 그럼 이 한반도에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 존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바뀌는데요. 조선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이는 백성. 북한은 어버이 수령을 위한 총포탄.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과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자유인. 사람을 자유인으로 대접했기 때문에
자유인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강했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딱 읽으면서 그 권리장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의 어떤 명예혁명에서의 그 자유인, 인간의 예. 어떤 그 권리에 예. 대한 이야기, 프랑스 파리의 그 혁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거 딱 연상이 되는데요. 예,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우리 앵커님께서 예. 읽으시는 저 독립정신을 집필하셨던 그 시기에 한성 과목의 이승만이요. 그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역사, 프랑스 대혁명, 예. 미국 건국 과정의 자유주의의 미국도 투쟁, 있죠. 예. 그 과정을 두루두루 섭렵하셔서 사실상 해방을 맞이했을 때 서구적인 자유와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한국인이 이승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혁명이다. 그렇죠. 우리 한국 자유주의의 바이블이라고 헌장이라고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승만의 위대한 것은 예. 그 서구의 자유 인권의 개념을 그 서구에 발달된 인간을 존중하는 기독교 사상을 예. 받아들이는 동시에 조선인의 혼과 조선인의 어를 가지고 우리 땅, 우리 현실에 맞게 토착화시켰다는 거기 이승만의 천재성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 뭐 이념 이런 얘기하면은 옛날에 그 보수 정권의 참 대통령께서도 제가 보기엔 조금 한심스러운데 이제 이념의 시대는 지나고 중도 실용 어쩌고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념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은 그런 거에 동의 안 했어요. 예. 이념 그러면 뭐 먹고 사는 문제랑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예. 생각하는데요.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평균 신장 북한 사람이 컸습니다. 예. 북한이 더 잘 몸무게 살았죠. 예. 북한이 컸습니다. 경제력이 북한이 남한의 40배였습니다. 북한이 월등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북한의 20살 청년과 남한의 20살 청년을 나란히 세워보면 키가 한 뼘이 차이가 나요. 중학생 같을 거예요. 중학생 예. 요즘 중학생들도 크니까 초등학생 같겠네요. 평균 예. 수령 13cm에서 15cm가 차이가 나고요. 초등학교 애들 몸집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입학생 몸무게랑 예. 북한의 초등학교 졸업생 몸무게가 비슷합니다. 예. 그럼 뭐가 다를까요? 남한과 북한이 언어가 같아요. 문화가 같습니다. 역사가 같아요. 똑같은 단군의 자손입니다. 유전자, DNA 거의 일치하겠죠. 거의 뭐 차이 없겠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어버이 수령을 위한 총포탄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념. 그게 애 키가 안 자라게 만들고요. 몸무게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체형을 바꿔요. 사람을 재산과 지식,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최소한의 판단력을 갖춘 자유인으로 대접한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 이념이 애들 키도 쑥쑥 자라게 한 거고 몸무게도 크게 만든 겁니다. 이 이념이라는 게 사람의 체형, 우리 자녀들이 키가 얼마나 크고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는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대한 요소인 겁니다. 그 치열한 이념 전쟁을 지금 대한민국이 치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주입식 교육에만 빠져가지고 이 세계의 어떤 자유사상이나 민주주의를 그냥 단순 암기로 지금 다 배우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이념들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안에 논리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그걸 옛날 지나간 얘기지 이미 다 이념 논쟁이 끝났어 그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진짜 자유의 이념이나 민주주의의 이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아직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업열에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을 통해서 예.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자유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오랜 투쟁과 정책을 말씀드렸고요. 뭐 오늘 제가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사람을 존중하는 정책만 펼친 것이 아니고 또 인간으로서도 예. 참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인간 이승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그 이승만의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게 한미우호협회. 예. 영어로 Friends of Korea, 보통 한미우호협회라고 번역이 되는데 전성기 때는 한 2만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와. 미국의 주로 기독교 지도자들, 언론인, 대학 총장, 변호사, 각계각층의 리더들에게 이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예. 미국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끊임없이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게 합니다. 실제로 이승만의 노력의 결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미국이 지원해야 되느냐, 독립을 승인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미국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기도 하죠. 그렇게 됐죠. 이 한미우호협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미국인분이 어느 날 젊은 미군 소령을 데리고 왔어요. 닥터 승만 리, 내 딸내미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에게 젊은 자기 사위가 된 미군을 소개해 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1940년대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뭐 미리 예견하셨던 그렇죠. 분이죠. 재팬 인사이드 아웃 해가지고.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고 미국이 이기고 그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이 독립한다. 이런 그 논문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냥 스타가 되셨죠. 그 시나리오를 이미 다 예측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미국 군부 장군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 민족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그걸 뭐 미리 알아보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맥을 열심히 쌓으셨습니다. 젊은 소령을 딱 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워낙 출중하신 분이라 관상을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이 미군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누구길래요? 네, 전략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지냅니다. 생일날 카드도 보내고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주고 하면서 막상 친해졌더니 두 분이 또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찬. 그 당시로는 드물게 철저한 반공투사였고 두 분 다 아주 한국과 미국을 대표한 천재였습니다. 두 분이 한번 만나면 너무 죽이 잘 맞아갖고요. 몇 시간씩 서로 속삭이듯이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에서 회고록 보면 우리 남편이 나보다 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질투가 났다. 그렇게 기록할 만큼 가까이 지낸 분,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죠. 그 두 분이 만나면 이렇게 팔짱을 껴요. 꼭 사귀는 것 같죠,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만나면 뭐 포옹을 하고 옆구리를 만지고. 저게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었군요. 저렇게 가까이 지내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를 느낄 만큼 두 분이 아주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메가더에게 알리죠. 메가더는 40년 넘게 한국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정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메가더는 뭐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던 세계 최고 스타입니다. 그렇죠. 2차 대전을 갖다가 승전으로 이끌었으니까.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진짜 전설적인 장군이기 때문에. 별 5개 종신 원수. 자기가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계속 군인할 수 있는 뭐 아주 세계 최고의 스타였는데 저런 거물이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나라 세운다. 그런 거 뭐 일일이 챙기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두 분이 이렇게 연결이 참. 근데 40년 친구였던 이승만이 드디어 나라를 되찾고 40년 동안 내가 기도했던 코리아가 드디어 독립이 되니까 저 유명한 메가더가 1948년 8월 15일 72년 전에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에 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워낙 메가더가 가까운 친구이긴 하지만 또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업무로 연결되는 게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의 지원, 메가더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일이요.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메가더가 러일 전쟁 때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고종 황제가 강대국 장군이 왔으니까 환심을 살려고 국보급 향로를 선물합니다. 그 조선의 국보니까 얼마나 근사한 걸작이었겠어요. 아버지 메가더가 그거를 집에다 전시해 놓고 맨날 손님 오면은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황제가 국보를 나한테 선물로 줬다고 늘 자랑을 했어요. 그 아들한테 물려줬습니다. 아들 메가더도 아버지가 준 조선의 국보를 가보로 아주 소중히 간직하다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도망을 치다가 그 향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태평양 바다에 빠뜨렸는데 메가더가 얼마나 그거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열받았냐면요. 해병대 수색대를 보내서 바다를 뒤졌어요. 향로 하나 찾으려고.
그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 못 찾았습니다. 아. 그 뉴스를 이승만 대통령이 듣고 전국에 수배를 합니다. 그 메가더의 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향로, 그 걸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하나만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비슷한 작품이 조선 땅 어딘가 있을 거다. 어허. 그 전국을 다 뒤져갔고요.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았고 메가더 장군이 잃어버렸던 그 향로랑 비슷한, 뭐 거의 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 국보를 하나 찾아내요. 예. 그 비슷한 국보를 한 2개를 더 마련해 갖고 우리 한국 사람 딱지치기라도 3세판 하지 않습니까? 3개를 딱 준비해서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 건국일에 예. 메가더에게 선물을 딱 줍니다. 그 메가더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줘서 내가 잃어버린 예. 그 국보를 40년 친구가 준 거예요. 그걸 주면서 이 자존심 강한 이승만 박사가, 미국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승만이요, 미국 사람 어떤 면에서 싫어했어요. 저 미국 사람들 기독교 정신은 배워야 되지만 인종차별하는 거, 이거 글러먹었다. 예. 이승만이 왜 메가더를 좋아했냐면 메가더 인종차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인의 문화에 정통해서 연장자, 나이 드신 어른 지나가면 일어나서 모자 벗고 인사할 줄 알았던 동양식 예의범절을 지킨 그 메가더를 이승만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 자기 친구 이승만에게, 메가더에게 이승만 박사 90도로 절을 하다시피 인사를 하면서, 아마 그 미국 사람한테 그렇게 고개 숙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각하를 향한 우리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부디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라는 어떻게 세웠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북한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1950년에 이제 나라 세우고 불과 2년 만에 전쟁 나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는데 미국이 안 도와주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 친구한테 우리 코리아를 지켜달라 부탁을 한 거죠. 메가더가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죠.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1948년 8월 15일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면서 그 언론들이 쫙 지켜보는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한테 어깨동무를 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죠. 메가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북한의 공산 집단이 쳐들어오면 한국의 수도 서울이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서울에서 공산군이 총을 쏘면 워싱턴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맞을까요? 아니, 서울에서 총 쏘면 서울 전쟁인데 서울이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이 침략당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의 경기도, 강원도 같은 지역이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미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최선을 다해서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국민과 각하의 조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메가더가 약속을 해요. 그걸 이제 기자들 자택에 내서. 그럼 기자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하면 받아줬겠죠. 1948년 8월 15일 16일자 미국 유세 언론을 보면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이 그대로 실립니다. 뉴욕 타임스에서도 기자 글을 쓰면서 영어 원문 읽어보면 too emotional. 자기 친구가 40년 만에 나라 되찾으니까 메가더가 너무 감격해서 too emotional. 너무 감성적이 되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 라고 미국 언론들은 경망스럽다. 장군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라고 얘기했지만 메가더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켰죠. 178만 명을 그 미군을 이끌고 와서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는 희생을 치른 끝에 친구의 나라, 친구의 정부, 친구의 국민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우정, 또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 배려하는 인간미, 동시에 이분이 그 단순한 우정과 인간미로 본인만 따뜻하게 사셨으면 그냥 일개 촌부가 되시는 건데요. 그 인간미와 우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활용했던 그 이승만과 메가더의 오랜 우정이 결국 한국과 미국의 우정이 되고 한미 동맹의 초석이 된, 참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미 간의 어떤 그 우호, 그 한미 동맹의 그 역사가 이때부터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구나 하는 게 확 와닿네요, 진짜. 그 뭐 길게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이승만 박사의 친구는 저 마지막에 1953년에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때 그때 미국 국무장관이 이승만 대통령 보러 오라 그럽니다, 워싱턴으로. 그럼 강대국 미국하고
미국의 정책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는 건데요. 그 정책을 깨고 미국이 동맹을 맺으니까 그거 다 망해가는 나라 미국이 살려준다는데 감사하니까 달려가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안 갑니다. 나 전쟁 때문에 바쁘다고 오라 그러죠. 예. 그때 왔던 국무장관이 지금 미국인들한테 설문조사해 보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무장관 3등 안에 드는 존 포스터 덜레스. 예. 위대한 국무장관인데 덜레스 국무장관. 그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같이 썼던. 아, 그래요? 예, 동문. 그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아, 프린스턴 그럼 동문으로. 예, 프린스턴 동문. 조지 워싱턴 동문 겸 프린스턴 동문. 아, 조지 워싱턴 학사하고 예, 학사하고 박사를 같이 했죠. 오. 근데 원래 친했어요, 두 분이. 그래갖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또. 존 포스터 덜레스가 한미동맹 맺으러 조약 맺으러 서울까지 날라오면서 이승만 친구 이승만 만나고 개탄을 하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세계 최강대국. 예.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국무장관이 무슨 조약 하나 맺으려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먼 거리를 날라온 이해가 없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예. 친구고 혐오 없는 사이기도 하니까 미국의 정책이 틀려 먹었다. 공산당하고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야지. 예. 격이 없는 친구 관계니까 양국의 국사를 논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뭐 두 분이 다 아주 위대한 정치학도였고 또 위대한 정치가였으니까요. 격이 없는 토론을 나누었던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의 어떤 그 최첨단에 싸우고 있는 최전선에 싸우는 그 두 분이 또 그런 얘기까지도 하셨군요. 예. 그럼 뭐 제가 이제 이승만 야, 대통령의 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책, 그다음에 이제 그분의 우정, 메가더 존 포스터 덜레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사랑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요? 오. 아, 그럼 프란체스카에서 나오는군요. 예, 독립운동을 위해서 참 동가식 서가숙 5대양 6대주를 나그네처럼 떠도시다가 유럽 제네바에서 오닥하다가 25살 어린 예, 오스트리아계 처녀 프란체스카 도너리를 만나죠. 예. 참 제네바에서 우연히 식당에 가갖고 만났는데 그 전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그 제네바 신문에 났거든요. 그 신문을 프란체스카 여사가 딱 받고 마침 또 그 전쯤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한국에 대한 책을 도서관에서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려니까 이렇게 참 남녀간에도 뭐가 박자가 딱딱 맞아가갖고 예. 처음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머니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예. 합석하겠습니다 하고 웬 노신사가 딱 앉아갖고 보니까 신문에서 본 그 코리안입니다. 그 프란체스카 말을 걸었대는 거죠. 한국의 아름다운 금강산이 있다면서 이러니까 이승만 박사 얼마나 고맙고 좋았겠어요. 두 분이 그때부터 프란체스카 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비밀 연애를 짧게 합니다. 제네바의 숲속을 거닐면서 25살 어린 오스트리아 여인에게 이승만 박사가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한국 단어.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두 분 나이 차이도 많고 인종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예.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이게 또 연애가 됐을까? 예. 그때 제네바에서 이승만 박사가 프란체스카에게 가르쳐 준 한국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 참 로맨티스트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줘. 그다음에 예. 이승만 박사 그때 주머니를 이렇게 다 뒤집어 보였대요. 주머니를 다 뒤집어 보이면서 나 빈털털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난 조국 독립을 해서 다 바친 사람이다. 네가 이런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겠냐.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반대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승만 박사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결혼식 네. 반지를 반지를 한다고 이제 반지를 보냈는데 프란체스카 여사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딸이 독립운동가 아내가 됐다고 굶어 죽을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반지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엄마 앞에서 프란체스카가 반지를 끼워 보였는데 사실은 그 반지가 이제 프란체스카가 마련한 반지였죠. 이승만 박사는 뭐 돈이든지 여유가 생기면 다 독립운동을 해서 쏟아 부으셨으니까. 두 분의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많은데 예.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감동받았던 대목은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할 거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 태평양 전쟁을 예언해서 태평양 전쟁 6개월 전에 이 책이 나오면서 이승만이 아주 예언자로 주목을 받게 된 명저입니다. 저 책을 1940년, 41년 어간에 워싱턴에서 이승만 박사가 집필을 해요. 예. 그때 이제 저 책의 타이피스트가 아내였던 프란체스카 여사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저 책을 타이핑을 3번을 했답니다. 이승만 박사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저걸 하루 종일 앉아서 타이프를 하니까 이제 어깨가 뭉쳐서 예. 힘이 드셨겠죠. 그 어깨가 너무 짓눌려서 아프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데리고 워싱턴에 포토맥 강변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오, 노래를요? 그때 이승만 25살 많은 이 참 나이 많으신 남편이 어린 아내에게 불러준 노래가 아리랑이죠. 우리 한국인 있는 곳에는 어디나 아리랑이 있습니다. 아.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가서 일하던 탄광에 보면요. 벽에 예. 어머니라는 글자,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지금도 새겨져 있는 거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종군 위안부가 머물렀던 마을, 버마라든지 어느 일본의 태평양 전선 지역의 주민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그 주민들이 한국 여자들이 나와서 불렀던 구슬픈 노래, 그 아리랑 노랫가락을 기억합니다. 아리랑이 참 우리 민족의 정환을 담고 있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나오네요. 노래인데 예. 이승만 박사가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부른 노래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들도 많고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1절을 그렇게 부르고 2절을 부를 때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리고 직접 이승만 박사가 아내를 위해서 가사를 적으신 거죠. 오다 가다가 만난 님이지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못 잊겠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5대양 6대주를 나그네로 떠돌다가 오다 가다가 우연히 만난 님, 그 프란체스카 여사, 참 독립운동가의 아내로 평생 고생하고 책 쓰는 남편 타이피스트로 일하느라고 어깨가 아니 그때 이 뭉친. 프란체스카가 20대였을 것 같아요. 20대 후반 정도쯤 됐을 것 같은데. 이때 아마 30대 초반? 예, 지나셨을 20대? 겁니다. 오. 제가 정확한 나이는 뭐 계산해 보면 안 돼. 좀 갑자기 산수가 잘 안 돼서. 1875년생이잖아요. 이승만. 예,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이고 저 프란체스카 여사가 25살, 1900년생이니까 이때 한 40쯤 되셨겠네요. 아, 그렇군요. 30대 예, 정도. 이승만 대통령이 65세 정도 되셨을 예. 거고. 예. 65세 된 노인 남편이 이제 40에 접어든 장년이 된 아내에게 오다 가다가 만난 님이지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못 잊겠네.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줬던.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강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이분은 정말 사랑하신 분이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친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이분의 가장 거대한 사랑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자유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사랑으로 일관한 아름다운 생이었다. 저는 이승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런 감동을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과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단어를 빠뜨렸군요. 이승만이 사랑한 사람들. 아, 예. 역시 이 땅에 사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아,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한 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와, 그러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선물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게 사람을 안 사랑하는 인간들이 사람이라는 구호를 잘 사용합니다. 북한에서 나온 주체 철학 강좌라는 책 딱 펼치면 첫 페이지에 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사람이다. 또 뭐 좌파 정권에서 사람이 먼저다. 아, 사람 먼저다. 그러는데요. 아니 뭐 그 사람들 말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 말을 인정한다면 정말 사람이 먼저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예. 우리 역사상 사람이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던 그 5,000년 역사 속에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든 이승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참 앞뒤가 안 맞다고 느낀 게 뭐 한두 가지 아닙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위대하다 연설했어요. 과거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총리 시절에 한미동맹 위대하다 얘기했습니다. 예. 강경화 외무장관도 한미동맹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미동맹이 위대하면 한미동맹을 만들어낸 이승만도 위대하죠. 예. 최소한 이승만은 비판하더라도 한미동맹은 위대하다라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다 말했을 정도면요. 예. 이승만이 잘못했지만 위대한 한미동맹 만든 거는 잘했다. 최소한 요렇게 말해야 네?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 건데요. 한미동맹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이승만은 나쁜 놈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똑같이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예. 주인이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든 이승만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북한이 무슨 사람이 주인입니까? 공산주의가 김정은이 주인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총폭탄 되게 만든다는 그 결사옹호 예. 정신, 그거를 혈서 쓰고 댕기던 그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가 되고 정치가가 돼서 예. 무슨 사람을 원합니까?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먹고 살게 만들고 정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이승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예. 와,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더니 한 시간이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순삭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 예. 순식간에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그 삭제되고 그 자리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랑만 오롯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이승만 대통령,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이승만 대통령,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그 사랑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세요. 아, 예. 아유, 영광입니다. 또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오셔가지고 또 아주 좋은 얘기들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 정말 진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야기는요, 앞으로도 나중에 좀 시리즈로 한번 기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 오늘 나온 김에 예. 저희 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는 우리 펜앤마이크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한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셨죠? 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보시죠. 예,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